제가 처음 참가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전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트렌드가 할지가 더 중요한 거지. 저는 그때 같이 부스 돌아다니면서 인상 깊었던 게 레이저 헬멧에서 헬멧을 PC 쉘과 EPS를 따로 분리해서 분리 배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헬멧. 아, 그럼 ESG랑 연관된 거잖아요. 아까 이걸 버릴 때 이렇게 분리해서 버리면 굉장히 친환경 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실제로 보니까 그 유로바이크 그린 어워즈 상을 그 하였더라고요. 그린 어워즈 타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 누가 그거를 그럼 어떻게 보면 아웃몰드라는 얘기고 각 부분은 어쨌든 친환경적인 PLA나 그런 재료를 썼을긴 할지언정 네. 잘 모르겠어요. 과연 그 돈 주고 더 돈을 내면서 난 친환경적인 사람이야 하면서 이 헬멧을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스윗 프로텍션도 그렇고 일반 자전거 헬멧에 이렇게 뭔가 덮개가 있는 그런 타입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나왔거든요. 이번에 그 우백스였나? 일반 자전거 헬멧에 전체를 에어로로 덮는 그런 PC 쉘을 하나 추가해서 그걸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 PC 쉘을 꼈다 뺐다 하는 건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의 꼼수 아닌가? 왜냐면 사실 자전거 헬멧에 홀이 많으면 굉장히 그 인증이 불리하거든요. 왜냐면 홀을 파고들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인증을 받을 때 홀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인증을 받았을까? 아니면 이 쉘을 덮어놓은 상태에서 인증을 받았어야 했을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 완적품 상태에서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 PC 쉘 덮여있는 상태에서 찍으면 구멍이 어딘지도 모를 뿐더러 그 구멍을 쳤다라고 하더라도 PC가 한번 견뎌주기 때문에 괜찮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소비자는 그럼 이걸 덮고 쓸까? 언제 덮고 쓸까? 비 올 때 덮고 쓰나? 비 올 때. 네. 독일에서 이제 저희가 이번엔 비가 좀 왔는데 독일 분들은 비 올 때 자전거도 많이 타시는데 자전거 헬멧에 덮개를 이렇게 맞아요. 쓰고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 덮개의 용도는 마치 명품백 가리듯이 헬멧이 아까워서 가리는 것일까? 아니면 머리카락이 아까워서 가리는 것일까? 좀 약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파트너들에게 물어봤는데 비가 올 때 이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데 이제 물을 맞지 않게 어디에? 머리에 물 맞으면은 머리가 빠지기 쉽기 때문에 뭔가 젖을 수도 있고. 네. 그렇다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방법이잖아요. 네. 자전거 헬멧 위에 덮개를 썼다. 두 번째로는 알피나나 이런 헬멧들 뒤에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이 달려있는 LED를 탑재했어요. 오토 브레이킹 시스템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자동차가 브레이크 등을 살짝만 밟아도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잖아요. 자전거 헬멧 브레이크 등, 그러니까 LED 등에 그걸 구현해 놓은 거예요. 멈췄을 때 불이 등이 들어오게. 속도가 낮아지면 네, 등이 들어오게. 근데 이게 약간의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되지가 못하는 게 문제죠. 사실 뭐 브레이크를 안 잡았어도 이제 그냥 속도가 낮았을 뿐인데도 이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오동작의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헬멧이라서 더 그런 게 자전거는 이제 일자로 가잖아요. 그럼 자전거 후미등에다 그걸 구현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왜냐면 일자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후미등이나 그런 데다가 자동 브레이크 등을 구현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헬멧은 다른 거예요. 헬멧은 사용자가 숙이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뭐 흔들기도 하고 해서 오동작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게 다 어차피 센서 기술인데 가속도 센서나 이제 그런 자이로 센서를 써가지고 이게 얼마나 감속했냐 가속했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 아직까지 그렇게 안정된 브레이크 센서가 있는 LED 헬멧은 아직 없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걸 구현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도 하고 테스트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기능을 넣어보니까 너무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좀 둔하게 센서를 둔하게 하면 또 잘 안 깜빡거려요.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안 돼 이렇게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차라리 급하면 누르자. 브레이크 등을 아예 그냥 수동으로 좀 구해놓은 거죠. 브레이크 밟을 때 급하면 누르면 급제동 등이 들어오면 그렇게 좀 저희가 구현했다는 거. 유로바이크야말로 자전거 산업의 메이저 좀 빅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유로바이크는 진짜로 유럽인 분들이 너무 많고
메인인 쇼가 아닌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그 자전거도 이제 유럽이 좀 선진화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렌드가 뭔지, 예를 들어 그린,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항상 전시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헬멧들이 이번엔 대부분 LED를 달고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물론 전 세계적인 약간 서싱 트렌드이기도 하지만 사실 LED를 마냥 다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진짜 이걸 스며들게 할 거야가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LED만 들고 나갔어도 이게 왜 필요해?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 이건 좀 당연해졌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지는 다 알겠다? 근데 그걸 더 나가서 블루투스는 필요해? 는 약간 아직까지 물음표다. 하지만 이런 약간 ICT 스마트 헬멧 경향으로 모든 브랜드가 가고 있지 않나 라는 게 저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그 저희 부스에서 비지터들이랑 좀 대화를 나눴을 때 한 비지터분이 5년 안으로 헬멧의 LED는 의무화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셨어요. 의무화가 된다면 되게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희가 어쨌든 좀 선구자에 속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그게 벌써 6년 전 일인데. 원래 사실 그 자전거 시장이 되게 트레디셔널 특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헬멧이 있다면 다른 기능을 넣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들고 그런 특성이 있는 자전거 시장이었는데, 트레디셔널한 메이저 브랜드들도 이제 스마트에 개발하는 데 좀 확실히 관심을 두고 있구나라고. 옛날에는 개무시했는데 옛날에는 뭐 그렇죠. 블루투스 얘기하고 LED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약간 좀 중국 업체가 한번 넣어보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요즘에는 그렇진 않다는 거.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게 저희 같은 브랜드도 바뀌고 있지만 그걸 공급하는 공급사 생각이 조금 바뀌고 있구나. 예를 들면 전통적인 헬멧을 만드는 공장이 갑자기 이런 전기전자적인 부품을 적용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과감하게 도전하는 그런 서플라이어가 있고, 전통적으로 이건 아니야, 이거 전통적인 헬멧의 그 제조에서는, 헬멧 트렌드에서는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했던 서플라이어들도 조금씩 좀 그런 전기전자, 그런 일렉트로닉 파츠에 신경 쓰고 있다 라는 게 약간 좀 저희한테는 기회고, 전 세계적 기회는 반대말은 또 이게 또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메타버스처럼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메타버스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는 이제 오토바이 헬멧과 자전거 헬멧 이 두 가지의 옵션밖에 없어요. 특히 이제 KC 인증에서는. 근데 유럽에서는 이제 사이에 인증이 하나 더 있잖아요. NTA라고 이제 그 퍼스널 모빌리티의 전용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인증의 헬멧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약간 좀 자전거 헬멧보다는 좀 더 안전이 강해야 되고 오토바이 헬멧보다는 가벼우면서 그 중간 시장을 이루는 게 유럽에선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 아직 뭐 그런 경향이 없고 유럽은 이제 법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해야죠. 저희는 이미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죠. 관심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좀 달랐던 거는 매년 이제 중국이나 약간 대만 그런 제조업체들이 많이 나오는 관에서 꾸며가지고 했었는데, 올해는 거기를 좀 벗어나서 어디로 옮겼죠? 11.1홀. 네, 11.1홀. 네. 0.1이라는 게 사실 층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11이라는 빌딩에 0이 이제 우리나라 치면 1층, 그러면 1이 이제 2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층수입니다. 저희는 11관에 2층. 그러니까 11.1홀에 있었습니다. 그 11.1홀에는 저희가 다 모두가 알만한 메이저 브랜드들이 부스가 큼지막하게 있었고, 대형 브랜드들이 자기만의 어쨌든 브랜드 퀄리티와 그런 인지도를 과시하는 그런 쇼가 아닌가. 유로바이크는 약간 전 세계의 자전거 사치 쇼다. 근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또 싫어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디스트리뷰터들이나 자기의 물건을 공급받는 사람들한테도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CES에서도 이제 대형 브랜드들, 삼성이나 LG나 뭐 그런 큰 기업들이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부스를 하는 게, 그럼 뭐 거기 브랜드 다 있는데 뭐
굳이 왜 해? 라고 하는 거랑 네. 똑같은 얘기지만 네, 그래도 네. CES는 트렌드 메인 기술을 발표하는 그런 장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유로바이크는 그런 신제품이 음. 뭐, 뭐 있겠죠, 당연히. 하지만 좀 그러기에는 너무 과장된 거 아닌가? 너무 여기에 돈을 이렇게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너무 네. 비싸니까. 그렇죠. 제가 좀 느낀 거는 제가 3년 연속으로 가서 그런지 주제가 항상 똑같고 예를 들어 그 지속 가능성이 그 ESG 똑같고 뭔가 쓸 한계가 오지 않았나 뭔가 더 앞으로 ESG 다음은 뭘까라는 생각이 이바이크나 들더라고요. 미래지향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6년 전에 제가 처음 참가했을 때 깜짝 놀랐던 게 우리나라에 이바이크가 거의 없을 때 그때 이미 중국은 당연히 이바이크나 이 오토바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유로바이크에 딱 갔는데 부스의 절반 이상이 다 이바이크 관련된 관을 보고 전 세상의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도 참가할 때도 똑같이 그냥 이바이크가 그렇게 네. 차지하고 있는 걸 보고 아 원래 트렌드가 이랬구나 내가 모르고 있었을 뿐 그리고 이 트렌드가 언제 이 세상에 스며들고 시장이 점점 커져가지고 더 메인으로 자각할지가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뭐 ESG가 될지 네.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전 관 중에 절반 이상이 그렇게 이바이크의 부속이나 네. 메인 부품이나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왔지만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바이크가 절반 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아직 시장은 무르익지 않았는데 그런 시즌이 오면서 또 한번 바뀌지 않을까. 무르익어지면은 네. 이제 더 새로운 걸로. 네. 그럼 또 새로운 게 또 이제 또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즐거웠다기보다는 항상 전시회는 고생이잖아요. 시차도 잘 안 맞고 힘들긴 하지만 이번에도 무사히 큰 사건 사고 없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매번 전시회 때마다 느끼는 게 늘 새로운 걸 배우고 파트너들과 관계도 더 돈독해지고 또 갈 때마다 또 그 나라에서의 저희 인지도도 조금씩 올라가는 게 느낄 수 있어서 가치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좀 인사하고 대신 이제 구독, 좋아요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또 저희 뭐 유로바이크 전시회뿐만 아니라 뭐 이런 자전거 산업 얘기들, 네. 뭐 다른 전시회 얘기들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